이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는 합의했지만 전국민 지원은 논의만 했을 뿐 합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방식,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한다면 전국민 지원 방식에 대한 그런 논의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적 합의가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고.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건 전국민 지원 합의라는 말에 당내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토론도 없이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제왕적 당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하태경 의원은 내부 공격하는 자해 정치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맡게 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모시고 궁금한 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취임 한 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도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한 2kg 빠졌습니다. 네. 많이 돌아다니시라고. 네, 그렇고도 합니다. 예, 지방 돌 때마다 막 인기를 실감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방에 가면 확실히 뭐 서울에서 좀 자주 보던 분들이 지방에서는 또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좀 즐겁게 다니고 있긴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또 뉴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동훈 전 대변인 있잖아요. 네. 윤석열 캠프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Y를 치고 그리고 우리 편에 서면 그러니까 저쪽 편이겠죠. 그쪽 편에 서면은 그 금풍수수에 대해서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작이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좀 판단해봐야겠으나 워낙 사안이 엄중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실 범야권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 공작 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식을 접한 직후에 저는 우리 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굉장히 파장이 큰 것입니다. 예, 만약 예.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범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 시도일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쨌든 이동훈 전 기자가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실 겁니까? 저는 우선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동훈 전 기자가 제시한 건 두 가지입니다. 본인은 이제 수사받는 것이 비공개 수사이고 그리고 비공개 소환이었는데 언론인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범여권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인사가 본인에게 회유를 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이 후자에 해당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동훈 기자가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점에 만나가지고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떻게 그 사람과 연락이 닿았는지 이런 정도는 물론 실명 공개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예,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좀 축적되고 저희가 진상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작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저는 평소 같으면은요 이렇게 그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겠지만은 워낙 최근에 범야권 대선 주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또는 마타도어 시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쨌든 전직 기자의 본인의 명예를 건 어떤 폭로라는 것이 가볍게 네. 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은 소상공인 지원을 먼저 늘리고 남는 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송영길 대표의 말은 다릅니다. 어디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우선 남는 돈이라는 표현 자체는 거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결국 예산의 증액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감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액하지 않고 대신 소상공인 지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정된 예산 하에서 나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이 계약은 쌍무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네. 지금 민주당과 정부 안보다 늘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액수가 결정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선후관계가 좀 있다 봅니다. 좀 헛갈립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80%라는 것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께서 근데 80%를 지급하게 되면은 행정 비용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으로 가는 방식이 옳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 방식에 대한 문제.
80이냐 100이냐의 문제라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양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5만 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을 이제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정부 안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0%까지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X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된다 그러면은 네. 재난지원금 총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부분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라고 저희가 합의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방역 상황이라는 것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소 좀 논의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들어도 지금 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하셨다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헛갈립니다. 저는 80에서 100으로 늘리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에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을 시. 어쨌든 그렇게 확대했을지는 어쨌든 들으셨을 거예요. 그 윤희숙 의원도 반대를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여당의 포퓰리즘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치냐 아니면 학술적인 어떤 그런 대화냐에 약간 차이가 있다 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여권이 추진하는 그런 재난지원금과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동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정치적 순수성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뒤집어 말하면은 여당 안대로 그냥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럼 저희 당에는 당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손실보상을 최대한 늘린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걸 최대한 늘린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 경기 진작용, 소비 진작용 그런 재난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한다는 두 개의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목표를 둘 다 실현하는 것은 저희 당의 당세나 의석수로 봤을 때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둘 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시도를 하든지 이런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 보고요. 저는 제가 당대표로서 그런 일정 정도의 교섭권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접근을 어떻게 보면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당론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이겠지만은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 지도부와 즉각적 협의를 했고요.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확대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남는 비용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재난지원금에 활용하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80% 100%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젊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인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혹시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사실 20대 여성 샘플이 굉장히 작은 조사에서 예, 수치가 표본이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1%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앞에 다른 조사들을 보면요. 실제로 네. 그런 수치가 안 나오고 다른 언론사에서 했던 저 당대표 개인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 20대 여성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했던 그 1000명 단위 조사에서 20대 여성으로 샘플을 줄이고 나면은 오차 범위가 27%가 됩니다. 네. 그런 조사는 제가 봤을 땐 튄 조사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어쨌든 아까 지방에 내려가셨을 때 네. 왜 인기를 실감한다. 네. 그건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뭐 좀 문제가 있다. 사사건건 트집 잡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의 최고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당이든지 다소간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과도 의견이 불일치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셨던 원희룡 지사나 아니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우리 당의 대선 주자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좀 다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원래 당대표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결단의 과정이고 그에 대한 비판도 수용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의 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뭐 입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이 전망 유효합니까? 저는 지금 당 밖의 대선 주자들께서 예를 들어 당 밖에서 본인들이 보내고 계신 시간이 대중적으로 봤을 때 아주 효율적이고 유용한 시간인가에 대해 가지고 되돌아보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코로나라는 어떤 현실 속에서 본인들이 대외적인 행보를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 안에서 오히려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당내 의원들과 교류하는 과정이 본인들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올 거다 봅니다.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의 같은 경우는 보셨겠지만 윤 전 총장을 만나보니까 바깥에 있다가 마지막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진중권 교수의 그런 어떤 언급한 내용을 봤거든요. 네네. 진 교수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그거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중권 교수는 그렇다 치고 김종인 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11월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또 언론에 했던 말이 모두 다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좀 풀어주시죠. 어떤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저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사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도 폭넓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다소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공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제가 뭐 확신하고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예상하신 그 날짜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입당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요 지금 시점에서 대선 주자들은 본인들의 어쨌든 지금까지의 명예와 그리고 그런 걸 다 걸고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판단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책임에 따라 가지고 결과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를 복귀해 보면요.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는 아니 내가 4번으로 나가면 이기고 2번으로 나가면 진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결단으로 나는 단일화판으로 가겠다. 일단 예. 단일화해서 안타깝게 석패하신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것좀 그런데 지금 와서 복귀해 보면은 당연히 그때 입원했었어야죠. 입원했었으면 그분이 지금 서울시장일 거로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든 최재형 원장이든 본인들이 하는 정치적 판단에 대해 가지고는 막판까지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그 책임은 그 정치하는 사람 본인이 다 무한으로 지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계속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다른 타격이 있을까 봐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안철수 대표를 땡기려는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네. 그거 땡긴다고 땡겨지는 게 아니고 밀쳐내려고 밀쳐지는 거 아닙니다. 대선 후보나 아니면 중견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정권 교체. 정작 야권에서는 외부 후보만 보인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당내 후보로도 어떻게 좀 싸워볼 마음도 있으신지요? 저는 예를 들어 뭐 윤희숙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 같은 분들 오늘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언급이 되셨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뛰어오를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최근에 이슈의 중심에 섰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가부 폐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네. 것에서 언론 노출이 잦아지면서 인지도가 조금 올라가고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좀 권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과의 충돌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내 인사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역동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당 후보님들이 자질에 비해가 너무 점잖으셨다. 조금 더 역동성을 가지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돌을 할지언정 어쨌든 언론에도 많이 좀 노출이 되고 그랬으면 저희가 좋겠다. 진짜 무슨 뭐 막말하고 싸우면 모르겠지만은 정책적 이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철학에 대해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언제나 저희에게 득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저희 당에서 토론 배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안 보고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들은 봤습니다. 그거 보시니까 어때요?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아주 무서운데. 그거는 오히려 토론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것은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좀 좋게 나왔던 모 조사가 해당 언론사의 판단으로 중단됐다는 보도가 이제 있었거든요. 언론사가 아니라 여론조사 업체였죠. 예, 그렇죠. 네네.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압설도 있고 한데 네. 저는 여러모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는 민감하기 마련이고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따라서 여론 지형이 진짜 출렁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겼던 전당대회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로 치고 나가면서 대세론이 형성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당선이 됐는데 대선은 그보다 더 엄중한 선거이기 때문에 좀 그런 오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최근에 이낙연 후보의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는 두드러집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누가 더 강력한 후보, 적군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당에는 지금 후보군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성이 맞는 후보들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다른 당 선거기 때문에 속단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요. 이재명 지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분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우리 당의 당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맞는 후보를 붙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쪽에서 경선에서 누가 될지를 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 저는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요. 야구에서도 타자 보고 왼손 투수 올릴지 오른손 투수 올릴지를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이 주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방금 뭐 여론조사 얘기도 하셨었는데 논란이 참 많거든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 네.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결혼 전 일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 전 총장이 만약에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할 시에 그런 어떤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장모의 건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총장이 장모를 보고 결혼하셨겠습니까? 저는 그건 약간 다른 건이다 이렇게 보고 부인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것들은 다만 국민들이 그런 정보를 다 알고 투표로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요. 그 시장이 되고 또 경기도지사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남시장으로 투표로 당선되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투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임명직 공직자였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지만은 선출직이면은 정보를 숨기지 않는 한 네. 그 정보를 알고 국민들이 투표하면은 그 결과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대변인 토론 배틀이 참 나는 국대다. 네. 이제 흥행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럼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런 토론 배틀 같은 거를 좀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토론 배틀은 토너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누군가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가 토론 가지고 대선 경선의 승자와 패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로 예를 들어 2대2 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어떤 또 재미가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